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하고 가보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제가 이 프린트를 나눠줬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런가 모르겠어요. 이 프린트는 제가 간단하게 이게 동학농민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가보개혁과 청일전쟁을 한데 묶어서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한 프린트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프린트를 작성한 가장 큰 이유는요. 우선 동학농민운동의 교과서에 보면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청일전쟁이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 영향을 주면서 사건이 전개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함께 정리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은 이제 기억이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서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큰 흐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동학농민운동요. 이거 공부할 때 우선 고부농민봉기 있죠. 여기서부터 우금씨 전투까지는 실제 순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순서요. 요 검은 박스 순서. 순서 문제가 수능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순서를 꼭 아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학이란 종교는요. 1860년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죠? 근데 얘들이 내걸었던 구호 중에 인내천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얘기죠. 인간 평등을 꿈꿨다는 거예요. 인간 평등을 꿈꾸니까 그 당시에 좀 하층민들이 동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 동학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최재우가 사교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사이비를 퍼뜨린다고 이렇게 모함하면서 최재우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최재우가 죽고 나서 이대 교주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제 동학농민운동 들어가기 전에 이게 1894년도에 일납니다. 이제 60년보다 30년 좀 지났죠? 이 1894년도쯤에 이제 공주와 삼례서 이 동학 교도들이 집회를 가져요. 집회를 가졌던 그 배경은요, 교조 신혼운동을 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최재우 있죠, 최재우. 최재우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은 사이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되게 종교적인 색깔이죠. 자, 교조 신혼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와 삼례석이 말이 안 먹히니까 서울 광화문에 가서 복합상소를 벌여요. 이 서울 광화문의 복합상소는 뭐냐? 복합을 한 거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 왕한테 이제 상소하는 거죠. 이 똑같이 교조 신혼동입니다. 이 종교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본가 금구에서 집회를 가지는데 요거는 정치 운동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여기까지는 종교적 느낌이었죠. 이때는 척괴양창의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척결하다. 외놈과 양놈을 척결한다. 라는 느낌이죠. 이제 종교적인 느낌 플러스 정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죠? 아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고부에서 드디어 농민 봉기가 발생돼요. 이 고부 군수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수입니다.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만석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수세를 걷습니다.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데 그게 너무나 가혹해요. 가혹하니까 전봉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이 고부 지역이 시끄러워지니까 그 당시에 나라에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합니다. 이 이용태 그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안핵사가 파견돼서 이제 조병갑이를 문책해 될 건데 조병갑이 아니라 오히려 전봉준 같은 이 백성들을 문책해요. 너가 왜 이렇게 고부 지역을 시끄럽게 하게 하느냐. 그래서 전봉준 같은 사람을 문책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전봉준을 필두로 한 이 백성들이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전라도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봉기를 합니다. 자, 그때 봉기하는 핵심 구호가
제폭구민 보국안민입니다. 혹시나 동학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보기에 제폭구민 보국안민 관련된 용어가 나온다면 아 이게 동학 농민운동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폭구민 제거하다 폭정 폭정 나쁜 관리의 폭정을 제거하고 구민 백성들을 구하다 지키다 보국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안민 백성들을 안전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이 무장봉기라고요. 백산에서 직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강령을 발표하고 이후 황토현, 황룡천 지역에서 전부 다 이제 동학농민운동, 농민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관군한테, 군대한테 승리를 거두고 심지어는 전주성을 점령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전주성은 전라도에서 서울 같은 지역이거든요. 되게 중심 지역입니다. 이 중심 지역을 관군을 쓰러뜨리고 농민군이 이제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에 국가에서는 발칵 뒤집어지면서 되게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전주성까지 점령할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과 명성황후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농민군을 진압해달라. 했는데 청나라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텐진조약. 갑신정변 때 이게 그 얘기 했잖아요. 혹시나 청나라 일본 중에 하나의 군대가 들어오면은 다른 나라에 들어간다고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게 텐진조약 내용이죠. 청나라가 그 고종과 명성황후의 어떤 도움을 요청을 받고 우리 조선에 들어오면서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도 얘기합니다. 이에 일본도 군대가 들어와요. 이러니까 너무 놀랍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는 청나라만 요구했는데 일본까지 들어오니까 이거 나라가 개판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농민군과 이게 정부가 전주 화약을 맺어요. 전주에서 화약이라면은 평화 협의 이런 거죠. 화약을 맺으면서 우리 그래 너희 농민들 위주의 개혁에 합의할게 개혁합시다 하면서 그때 개혁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 너가 스스로 한번 개혁해봐 이거 설치했던 게 집강소 농민자치개혁기구로서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개혁을 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전주 화약을 맺는데요. 전주 화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청나라와 일본 둘 다 나가 이러겠죠. 청나라 일본 둘 다 나가 있는데 청나라는 나갈 준비하는데 일본은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일본은 나가기 싫었던 거죠. 안 나가고 조선을 자기들이 지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 점령을 하는 그런 핑계는 그래요. 너그 조선 너그 혼자 알아서 못 하잖아.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서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제1차 갑오개혁을 일본이 간섭에 의해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제1차 갑오개혁은요. 제1차 갑오개혁은 이때 나옵니다. 경복궁 점령하면서 제1차 갑오개혁을 일본이 단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한반도에서 누가 승리자인지 안 나와 있을 때죠. 그죠? 아직 청일전쟁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래서 일본이 너무 함부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집권을 함께 시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잠시만요. 그때 함께 집권했던 사람이 그때 김홍집과 그 흥선대원군을 함께 두고 2차 개혁을 일본과 함께 하는 인물로서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김홍집은요 2차에도 또 나옵니다. 2차에도 또 나오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사실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종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인 고종을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내세웠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냐면은 친일파가 아니고 흥선대원군을 놔뒀다는 건 아직까지 일본이 이제 청나라 때문에 이제 조선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을 바탕으로 해서 군국 기무처를 일본이 설치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개혁을 시작하고요.
그에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 전쟁이 일납니다. 그게 풍도 해전과 평양 전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요. 여튼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려요. 일본이 이기니까 이제 일본이 가보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제2차 가보개혁이 달성될 때는 일본이 이제 조선의 눈치, 특히 청나라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겠죠. 그래서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에서 흥선대원군을 빼고 대표적인 친일파이적 급진계합파 출신인 박영효를 앞에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렇게 제2차 가보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동학농민군도 2차 봉기를 이즈음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뭐 일본에 대한 항일 운동까지 벌여요. 하지만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은 공주 우금치 전투입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로 결국에는 패배하고요.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고부농민봉기부터 공주 음식은 시험 많이 잘 나와요. 순서가. 뭐 이런 거죠. 뭐 보기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가는 고부농민봉기에 대한 설명, 나는 뭐 청일전쟁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뭐 무장 봉기도 있고 백산 직결도 있고 뭐 다양하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그 사이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시험지에 나오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페이지 지나가고요. 자, 이제 동민운동 구체적으로 봅니다. 1894년이에요. 우선 연도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배경 우리 그때 배웠죠. 강화도 조약할 때뭐 얘기했었습니다. 쌀이 무제한 유출되면서 그러면서 물가 폭등된댔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농민들이 조세 부담, 세금 부담이 증가되고요. 집권층 부정부패하고요. 뭐 그런 것들, 농촌, 뭐 간의 수공업 타격 입고요. 뭐 물가 폭등하고요. 뭐 그런 내용들. 그래 어쨌든 간에 농민들은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고 집권층에 대한 불만도 되게 큰 상황이었어요. 이때 동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교주 최시영 때 교세가 확장되면서 아까 무슨 운동했어요? 교조 신혼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공주 3례부터 시작돼요. 동학교도 제발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서울 광화문, 서울 복합상소죠. 자, 우리 포교의 자유를 달라. 우리 사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아까 본 군부집회에서 쌤 뭐라 했습니까? 척괴 양창의를 얘기한다 했죠. 그러면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부에서요,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가 농민들을 수탈해요. 만석보에 건설하는데 수세를 맡았죠. 그래서 전봉준이 이에 봉기하는데요. 이제 안핵사 이용태가 이제 동학교도를 나쁜 사람으로 들어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무장해서 봉기를 하게 되고 이때 제폭구민 보호관민을 내세우면서 보국합니다. 그죠? 그리고 백산에서 집결해서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하는데 자 그다음부터 황토현 황룡촌 전투가 벌어지고요. 이때 정부군을 격파하면서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한다 했죠. 전주를 점령합니다. 전주를 점령하니까 정부가 깜짝 놀라서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해달라죠. 이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일 군대가 파병되고요. 이에 정부가 농민군과 정부 교섭을 하면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고요. 전주 화약. 그리고 이제 농민군을 해산하면서 패정개혁에 합의하는데 이제 패정개혁을 하기 위한 농민자치기구 뭐랬습니까? 그렇죠. 집강소죠.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정개혁을 하고요. 이에 노비해방 각종 여러 세금 폐지, 부채 탕감을 하게 되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자 전주 화약을 맺고 이제 청나라 나가라 일본 나가라 하는데 일본이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어디 점령한댔습니까? 경복궁을 점령한댔죠.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이에 흥선대원군과 김홍집을 정권을 수립해서 1차 가보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죠? 예, 흥선대원군뿐만 아니고 김홍집도 있죠. 그죠? 김홍집과 흥선대원군의 섭정 정권 수립에서 1차 가보 계획을 하고요. 이후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결국 승리하고 조선 내정에 깊이 간섭하는 제2차 가보 계획이 일어나요. 이에 노홍학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리겠다 하면서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2차 농민봉기의 특징 동학에 이제 북접과 남접이 있거든요. 이 앞에는요 사실 동학의 남접 출신들이에요. 남접은 스타일이 종교에 대한 매몰보다 종교에 대한 집중보다는 오히려 농민들의 어떤 삶에 집중하는 애들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동학을 믿는다는 느낌? 근데 북접은 오히려 동학 그 자체를 좋아하는 느낌 있죠. 동학 교도들이 오히려 동학에 더 빠진 사람들이 북접이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사실 북접은 별로 참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 2차 봉기 때는 동학의 북접도 참가하게 됩니다. 최시영, 손병희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얘들도 참가하게 되고요. 이에 농민군 주력이 관군 일본군에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끝을 맺습니다. 그죠?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반외세 운동으로 일부 그 개혁 요구가 가보개혁 때 반영됩니다. 어, 그리고 뭐 실패했지만요. 자녀 세력들이 항일 의병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요. 나중에 항일 의병이라면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 의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